소금과 문명. 20세기에 들어 일본은 거대 수입국으로 대두되어 인근 국가의 소금 생산을 자극했다. 그런 반면 1914년에 일본은 국내 소금 생산은 50만 톤으로 떨어졌다. 식민지를 상실한 후에도 일본은 발달한 화학 산업에 쓸 소금을 수입에 의존했다. 1967년 일본은 98만 5천 톤의 소금을 생산했고 식용으로 쓸 소금 117만 4천 톤과 화학용으로 쓸 소금 418만 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448만 6천 톤을 수입했다. 일본이 주요 소금 생산국이 된 것은 전기투석법에 의한 바닷물 농축 기술이 발달한 1970년대로 이 방법을 이용해 1975년에 200만 톤을, 1985년에 500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그래도 일본은 생산량만큼 수입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에 천일염 산업이 발달했다. 그때까지 오스트레일리아는 주로 남부에 있는 애들레이드 인근의 염전에서 국내용으로 소비할 소금을 다단계 천일 제헌법에 의해 생산해 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의 수요량에 맞추어 포트 헤들랜드, 담피에르, 엑스마우스만, 샤크만, 맥리드호의 자연 증발지에 새로운 다단계 천일 제헌법을 개발해 왔다. 이 지역들은 모두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생산 능력은 500만 톤에 달한다. 수입이 계속되고 있기는 해도 역시 전기투석법을 이용하는 공정은 일본의 소금 산업과 신대륙의 역동적인 소금 공급에서 중요한 발전으로 꼽힌다. 오스트레일리아 서부는 벌써부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 분분해하고 있다. 아프리카, 유럽으로부터의 독립. 19세기를 지나오면서 아프리카는 유럽의 일원에 일시적으로 편입되었다. 동시에 운송수단의 발달에 의해 이슬람 세계로도 편입되었다. 메카는 런던이나 파리 못지않은 아프리카의 수도가 되었다. 아프리카는 더욱 중요해졌고 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비록 이슬람 세계가 오래도록 사막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고 노예 무역에 관여해 왔으며 기독교 세계와 무슬림 세계가 아프리카로 하여금 바다와 대면하도록 강요하고 아프리카를 동요시켰지만 일장에서 본 바대로 소금 교역의 형태는 19세기와 20세기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중요한 변화는 바다소금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이다. 원시시대 아프리카는 바다에 등을 돌렸다. 소량의 소금이 해안, 특히 다호메, 이볼란드, 콩고의 어기 인근, 에리트리아 등지에서 보통 자연 증발법으로 생산되었지만 에리트리아에서 에티오피아로의 교역망을 제외한다면 교역 규모가 작았고 근거리에 국한되었다. 노예 무역과 더불어 소금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매매되는 상품 품목이 되었고 근대적인 수송 수단이 발달하면서 중요 품목으로 대두되었다. 서아프리카, 세네갈, 잠비아, 볼타, 니제르는 유럽과 중국 모델에 따라 소금 교역로가 되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이탈리아인들이 에리트리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의 소금 교역에 관여했고 펜바산 소금은 잔지바르가 오즈에 비해 우세를 점하게 된 요인의 하나였다. 잔지바르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면 호수 동쪽의 아프리카 전체가 장단을 맞춰 춤을 춰야 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바다로부터 온 이런 새로운 조류에도 불구하고 사막과 호수에서 생산된 예전의 소금을 모두 없애지는 못했다. 니제르의 빌마는 1970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소금 생산지였고 투아레그의 낙타는 리비아의 트럭에 맞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나갔다. 탕가니크에서 독일의 살리네 고토프 회사는 리우스 마샬과 형제 관계인 지역장과 괴링, W. 괴링의 지원을 받아 1902년 우빈자의 염전을 점유했고
1914년에는 이곳의 생산량이 1,000톤에서 4,000톤으로 늘어났다. 1914년에 철도 부설로 인해 우빈자 소금은 로디지아, 케냐 콩고 동부로 판매 지역이 확대되었다. 생산량은 다단계 천일 지원법의 도입으로 늘어나 1968년에는 3만 톤에 이르렀다. 마우레타니아에서 고전적인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했던 이드질 염전은 1982년에 독립한 이래 다시 활력을 찾아 생산이 크게 늘어났다. 유럽 세계에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지위가 모호했던 아프리카는 원시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토대 위에서 새롭게 건설되었다. 다른 형태의 근대화. 이곳은 유럽에 비해 근대화 정도가 느렸고 그 형태도 달랐다. 음식 소비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 늘어났지만 소비가 전반적으로 화학 혁명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었다. 분배에 근대적 방법이 도입되었지만 내륙의 염전이나 암염지대에서는 이 혜택을 보지 못했고 다단계 천일 지원법을 이용하는 몇몇 대규모 해양 염전만이 그 혜택을 봤다. 오스만 제국과 영국령 인도는 중세나 근대 초의 유럽처럼 근대화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스만 제국 부분적인 변화. 1800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소금 교역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고전적인 고대의 형태를 고수했다. 대부분 해양 염전이면서 주로 사북하였던 소규모의 수많은 염전에서 인근에 있는 도시에 소금을 공급했다. 살로미카는 바르다르 어기에 자체의 염전을 소유하고 있었고 스미르나는 포키아 염전과 이웃해 있었으며 카이로는 로제타와 다미에타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아다나와 베이루트는 키프로스에서 소금을 공급받았으며 트레비존드와 시바스, 토카트는 할리스의 염전과 암영갱에서 소금을 공급받았고 터키의 코니아, 에르제룸, 알레포는 자체로 쓸 소금 공급원이 있었다. 이슬람 세계 대부분이 그렇듯 공급은 큰 문제거리가 아니었다. 콘스탄티노플은 그 광대한 규모와 엄청난 소비량 때문에 소금 생산지 10여 곳이 필요했지만 공급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슬람은 여타의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금 분야에서도 고대의 방식을 보존에 답습해 나갔다. 19세기 내내 이런 형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881년 12월 20일 이른바 무하렘 선언의 결과로 세입을 늘리려는 적극적인 교역 증진 정책을 추구하던 오스만 제국 국채 유럽 자문단에게 소금 운영권이 넘어가 버렸다. 동시에 콘스탄티노플, 스미르나, 살로니카에서 아나톨리아와 루멜리아 오지에 이르기까지 철도가 연결되었고 이슬람 세계에서 늘 높았던 소비 수준도 식사의 서구화로 더 한층 늘어났다. 그 결과 소금의 생산, 분배, 소비량도 늘어났고 소수의 주요 중심지에서는 근대적인 공급 형태가 출현했다. 1882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곧 오스만 제국 국채 유럽 자문단이 첫 해에 처리한 소금의 양은 20만 톤으로 그중 15만 톤이 제국 내에서 소비되었고 5만 톤은 외국으로 수출했다. 터키가 루멜리아의 대부분을 상실해 비교적 어려움을 겪기 직전인 1911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생산된 소금의 양은 35만 톤으로 그중 25만 톤이 제국 내에서 소비되고 10만 톤은 수출했다. 이 35만 톤 중 10만 톤이 스미르나 인근의 포키아에서 생산되었다. 제노바 시대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소규모 생산지인 포키아는 아피온 카라히사르 와 아나톨리아 내륙까지의 철도 연결과 콘스탄티노플과의 증기선 교역으로 혜택을 받았다. 콘스탄티노플은 두 번째의 분배 중심지였다. 콘스탄티노플은 마르마라와 흑해까지 증기선으로 연결되었고 아드리아노플과는 우스쿠다르를 통해 직통으로 연결되었고 에스키제, 히르, 앙카라, 코니아와도 연결되었다.
크림 연잔의 상실로 콘스탄티노플은 포키아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이곳의 생산량은 1848년 8,500톤에서 1867년에는 5,800톤으로 1890년에는 76,000톤으로 늘어났다. 포키아에서 세습적인 소규모의 소유자 조합에 의해 소금이 생산되었으나 1909년부터 1910년까지 소수이지만 단위당 증발 염지가 좀 더 큰 조직 단위로 넘어갔다. 1912년까지 레스보스의 미틸레네는 터키에서 두 번째 가는 유럽의 소금 공급지였다. 이곳에서는 하청계약이 아닌 급료를 받는 노동자들이 운영했다. 미틸레네는 콘스탄티노플과 살로미카에 소금을 공급했고 또 이곳을 통해 루멜리아까지 소금을 공급했으며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에도 수출했다. 유럽에 속해 있던 지역은 매년 5만 톤의 소금을 필요로 했는데 그중 2만 톤을 발칸에서 수출했다. 아시아에서는 예멘의 살리프가 주요 생산지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암염 8만 톤 대부분이 인도, 싱가폴, 아프리카 동부로 수출되었다. 내륙의 코니아와 아나톨리아 중부는 투주굴루, 스트라본이 말했던 할레스 호수에서 소금을 공급받기가 여의치 않아 코이를 통해 우르니아 호수에서 수입했다. 우르니아 호수에서 모술과 바그다드에 소금을 공급했고 페르시아만, 특히 호르무즈의 암염지대와 바스라의 마르시아에서는 이라크 남부에 소금을 공급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소금 수출국이자 수입국이 되었고 자체의 경제권 내에서는 장거리 분배자가 되었다. 소금 교역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영국령 인도 철도망으로 확산. 토호 치아의 인도는 소금 행정 목적으로 보면 벵갈, 봄베이, 마드라스, 인도 북부 지방의 4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곳들의 소금 행정은 중국의 염정에 비교할 수 있다. 인도 관세청이 소금 교역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던 1930년대에 이 지방들은 각각 매년 50만 톤가량의 소금을 소비했다. 그중 벵갈은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벵갈은 자체의 소금 수요뿐만 아니라 아쌈, 오리사, 미얀마, 비하르의 일부 지역의 수요도 담당했다. 1763년 동인도 회사는 무굴 제국으로부터 벵갈의 재정권을 넘겨받았다. 디완에는 소금 독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국은 회남의 기술과 유사한 팡가라고 알려진 기술로 하청업자에게 선불을 주고 바다 소금물을 끓여 소금을 생산해 매매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만족스럽지가 못했다. 선불은 생산자를 압박했고 소금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양이 풍부하거나 질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회사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었다. 1863년 동인도 회사의 지배가 종식되고 한편으로 소비세를 거둘 요량으로 당국도 독점을 폐지했다. 게다가 채쇼의 압력을 받아 소입 소금이 지역 소금과 경쟁을 하게 되었다. 10년도 채 못되어 벵갈의 전오염 산업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 제국주의의 고전적 사례인데 자유무역의 수혜가 인도의 천일염이 아니라 그 절반 이상이 영국의 전오염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1875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소금 30만 6,385톤이 영국, 특히 채쇼에서 수입되었다. 그 다음으로 큰 공급지가 이탈리아, 로 이곳에서 26,390톤을 수입했고 아라비아에서 19,261톤을 수입했다. 그러나 채쇼의 주도권을 오래가지 못했다. 1891년에 솔트 유니언은 아덴과 1897년에는 아라비아와 홍해와 그리고 1909년에는 에스파냐의 천일령과의 경쟁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다. 1926년에 벵갈과 그 속국은 60만 톤의 소금을 수입했지만 이 중 채쇼 소금은 6만 톤으로 아덴에 20만 톤, 이집트에 15만 톤, 이탈리아에 0,
동아프리카의 6만 톤에 비하면 적은 양이었다. 홍해 염전의 대두는 인도 소금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1930년경 아덴 사이드항, 마사와, 지부티, 가르다프이만, 살리프는 연간 생산량이 75만 톤으로 늘어났고 새 염전들도 생겨났다. 살리프를 제외하면 이 염전들은 다단계 천일 지원법을 이용했고 이들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는 거대 군락의 하나를 구성했다. 이곳들은 비교적 새로운 염전으로 인도 시장을 겨냥해 생겨났다. 사이드항 소금협회 포르트 사이드 솔트 어소시에이션의 관리인 G.L. 사롱이 1930년 관세청의 한 말처럼 남쪽 사이드항의 모든 염전들은 전적으로 인도 시장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1886년 아고스티노 브루가렐라는 인도를 겨냥한 최초의 새 염전을 만들었다. 사실 홍해 기업 전체는 좀 더 보장된 환경을 겨냥해 지중해 천일염 산업이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0년까지 아덴 지엄선은 노동자 400명을 고용해 매년 15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던 부르가렐라의 소유였다. 그러나 이곳에 인도의 소유의 새 회사가 합류했다. 봄베이에 본사를 둔 인도 아덴 지엄소, 리틀 아덴 사금산업회사, 하지보이 아덴 지엄소가 그것이다. 이 회사에서는 매년 15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사이드항은 1899년 영국 주식회사의 관리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마사와와 지부티가 그리고 1930년대에는 가르다푸이 항이 운영을 개시했다. 새로운 소금 산업은 내심 인도를 겨냥해 생긴 것이었다. 홍해 염전이 벵갈에서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은 채쇼의 전염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인도 여타 지역의 소금에 대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홍해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채쇼, 전오염보다는 생산 비용, 특히 연료 비용이 적게 들었고 인도의 천일염보다는 관세청이 수집한 증거들이 한결같이 일치하는 것처럼 분배 비용, 특히 화물 요금이 적게 들었다. 사이드항과 아덴은 석탄항이었다. 유럽이나 인도에서 온 석탄선은 귀항할 때 바닥짐으로 소금을 실음으로써 빈배로 돌아오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인도 아덴 지엄선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집어내고 있다. 아덴은 석탄의 분배 항구로 화물 수용 능력에 관한 한 적소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곳의 소금 가격은 싸다. 이것은 지중해의 소금 교역망이 시행했던 부피가 큰 화물을 함께 싣는 것에 비할 수 있다. 즉 밸러스트. 소금법으로 이 항구는 대부분의 바닥짐 운송을 담당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인도의 생산자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호받기를 원했다. 마드라스의 남인도 상공회의소는 인도의 소금은 수입 소금에 비해 운송 비용이 높다고 증언했다. 쿠치 습지의 봄베이 북조 두라간드라의 주의 의원들은 우리는 장거리 수송 비용을 낮춤으로써 인도의 소금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치의 딘샤오 제엄소의 딘샤오는 선적에 좀 더 관심을 나타냈다. 유럽에서 인도 제국의 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카라치나 두아르카에서 양곤 이나 캘커타로 들어오는 화물보다 운임이 훨씬 싸다는 것이었다. 삼바르 호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조드푸르주는 철도와 선박의 이해 득실을 견주었다. 그렇다면 문제를 운임으로 돌려야 할 것 같다. 라지푸타나 염전에서 벵갈 시장에 공급되는 소금의 운임비를 조정함으로써 어떤 지역에서 판매되는 수입 소금과 그 지역의 소금 판매량이 같게끔 총 비율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납세자인 캘커타의 소금 수입상, 기타 상품을 수입하는 벵갈 수입상들의 말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이드항의 의원들이 즉시 간파한 대로 더 많은 배들이 소금을 싣고 올수록 더 많은 배들이 캘커타로부터 화물을 싣고 와 자유로이 운임을 낮추는 배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벵갈의 소금 산업이 몰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다른 산업, 특히 황마 산업이 장려되었기 때문이다. 봄베이, 마드라스, 인도 북부의 기타 소금 생산지도 이와 비슷하게 전통적인 시장을 계속해 지배해 나갔다. 봄베이와 마드라스는 최소한 초기 단계에서는 비슷하게 해로를 통해 소금을 분배했고, 인도 북부에서는 철도를 이용해 소금을 분배했다. 그 외의 점에서는 이들 생산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인도 서부 해안의 대부분을 차지한 봄베이의 생산 단위는 매우 컸고 비교적 집중되어 있었으며 염전들은 새로 개발된 것으로 이 중 일부는 외국인의 소유였다. 이렇게 영국인이 소유했던 카라치의 그락스사는 1927년에 운영을 시작했지만 1930년에 25,000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마찬가지로 카라치에 있었던 룩슈미 지엄선은 1928년에 운영을 시작했고 또 다른 회사인 문소금회사 문솔트 컴퍼니는 비교적 오래전인 1878년에 설립되었다. 남쪽의 구치만에 있는 오카 지엄선은 외국인의 투자로 1926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1930년에는 13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였다. 경영진은 관세청에 만일 아덴에 할당량이 부과되고 운임비만 조정된다면 생산량은 45만 톤으로 늘리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했다. 반면 마두라스에서는 생산 단위가 작았고 비교적 분산되었으며 염전들이 오래된 것이었다. 생산은 장기 단위의 하청을 기본으로 했지만 소유권은 정부에 있었다. 마두라스는 1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마두라스에서 멀리 투티코린까지는 60개의 지엄소가 있었다. 생산 단위가 작고 산재에 있었으며 운임비가 봄베이보다 더 비쌌으므로 마두라스는 소금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벵갈 시장을 잡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봄베이가 외부로 눈을 돌릴 때 마두라스는 자체의 시장에 영향을 집중했는데 마드라스의 1인당 소금 소비량이 인도의 다른 지역보다 거의 2배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타밀나두가 오랫동안 상업화되어 생활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다. 봄베이는 아덴의 진정한 호적수였다. 인도 북부는 펀자브의 소금 산맥과 고대 그리스와 무슬림 침략자들이 만든 산바르 여모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다. 소금 산맥 지대에 있는 칼라바흐, 와르카, 케우라 암영갱에서 펀자브 지방에 소금을 공급했다. 파카바드라, 디두아나, 산바르 여모는 비하르 일부, 유나이티드 프로빈시스, 중부 인도 라지푸타나에 소금을 공급했다. 분배는 철도로 이루어졌다. 1902년 애쉬턴은 철도가 산바르와 이곳의 교역에 몰고 온 변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소금을 철도를 통해 싼 값에 그리고 신속하게 사방에서 운송했으므로 무장한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반자라가 모으는 엄청난 수의 수소대가 소금을 운방하는 광경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수백 마일씩 떨어진 소비지에 거주하는 상인들은 가장 가까운 재무성이나 우체국의 통관 절차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과 값을 치른 후 필요한 양을 담을 수 있는 만큼의 빈 가방을 호수에 보낸다. 그러면 이곳에서 소금이 철로를 통해 신속하게 그들에게 전달된다. 바다 수송이 철도 수송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인도 북부는
봄베이와 마두라스로는 확장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이곳은 벵갈에서 진행된 과정을 보지 못했다. 홍해산 소금이 아덴에서 캘커타까지 운송 비용으로 톤당 8루피를 지불했고 캘커타에서 북사르의 종점까지 12루피를 지불했던 반면 산바르는 북사르까지 톤당 22루피를 지불해야 했다. 분배 비용은 독립할 때까지 인도의 소금 교역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도의 근대화는 오스만 제국에서처럼 근대적인 수송 방식을 이용한 천일염이 대규모로 분배되는 형태를 취했지만 소비에서는 거의 변한 점이 없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 패턴이 철도가 증기선을 대체하면서 반복되었지만 수요와 공급이 변해 유럽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중국의 몰락. 근대 중국의 근대화 진척 정도는 유럽 세계보다는 약간 뒤져 있었지만 인도와 이슬람 세계보다는 앞서 있었다. 중국에서도 그 정도는 달랐지만 유럽처럼 양호해진 영양 섭취와 화학 혁명이 소비를 자극했다. 이슬람화가 된 인도의 경우처럼 천일염은 전오염에 비해 우위를 확보해 나갔다. 반면 전오염도 개선되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대적인 분배 수단이 소금 교역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국이 도달해 있던 중간적 위상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도 아니었고 중용 정책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중국이 처해 있던 전통과 근대 사이라는 애매한 위치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제국말 공화정 초기 인민공화국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이 양자를 동시에 거부하게끔 만들었다. 제국 말기 사천 소금의 전성시대. 사천의 부순 지방에서는 깊은 염정과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이미 19세기부터 근대적인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했다. 제국 말기에 사천산 소금과 사천의 자분정의 소금 생산은 근대적인 발전을 일으켰으며 그 중요성도 커졌다. 제국 말과 공화정 초기의 자분정, 즉 자공은 인근 영현의 공정과 함께 중국에서는 선도적인 소금 생산지로 대두했다. 외국인들은 자분정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1871년 바론 폰 라이트호펜은 이곳을 사천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하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라고 쓰고 있다. 1916년 H.K. 리처드슨은 이 도시의 주민들이 분주하게 활동하고 활력에 넘쳐있는 것을 보면 이곳이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흡사 미국의 유정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1941년 G.R.G. 워세스터는 자분정 염전은 고대 중국 산업의 금자탑이자 그들의 해안이 담겨있는 만리장성과 대운하와는 당연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금 산업의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첫째가는 산업 도시로서 번영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자분정 인구는 80만에서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소금 산업과 연관된 거대 노동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근대 중국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일어난 발전들은 태평천국에 난 곧 자신의 계시록에 예견되어 있는 제2의 메시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주장한 홍수전이 주도한 태평천국의 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853년부터 1864년까지 남경을 거점으로 한 태평천국 운동은 소금 행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이들은 회남의 소금 산업을 일시적으로 괴멸시켰다. 남경과 강소, 동부, 서부, 북부의
반란군이 주둔하게 되자 회남의 전후염은 양자강 상류의 안휘, 강서, 호북, 호남 지방에 더 이상 도달할 수가 없었다. 소금값은 치솟았으며 농민들은 쌀 2가마를 팔아도 겨우 소금 10툗박밖에 살 수 없었다. 더군다나 염세를 거둬들일 수가 없어 국가 재정 또한 파탄이 났다. 회남의 경쟁 상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광동의 천일염은 호남 남부로 밀려 들어갔고 강서와 양절의 판세염이라는 천일염은 강서 동부로, 하동과 같은 휴세법을 써 생산하는 천일염은 호북 북부와 안희로, 특히 사천의 전호염은 호북과 호남 북부로 밀려 들어갔다. 1872년에 어느 노련한 염정과 왕수기는 이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사천 상인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수백 수천에 달하는 병력이 총과 대포로 무장한 채 동쪽으로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 관리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는 총독들조차 여기에 개입할 처지가 못 되는데 이들은 태평천국의 반란군과 교전하기에도 힘이 벅찰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 주민들이 새 염전이 필요한 만큼 그들도 새 세입원이 필요했다는 것이었다. 자분정은 기존의 지역별 할당 시스템을 유린해 매매를 주도했는데 사실상 이들이 소금 교역을 독점했다. 이렇게 새로 등장한 소금 매매를 제초라고 한다. 1854년 반란이 진압제자 양강의 총독이었던 중국번 의 후원을 받은 회남에서는 소금의 독점 판매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소금 판매에서 사천과 호강 관리들의 제초에 대한 기득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양강은 호북 동부와 호남의 독점 판매권과 세금에 만족해야만 했다. 호북 서부에서는 사천산 소금 판매가 합법화되었다. 그중 자분정 소금의 매매량이 연간 27,000톤에 달했다. 태평천국의 난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 총독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들을 지휘하는 이중적 체계가 중국 전역에서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지역이 전시 체제로 운영되거나 근대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조직되어 있다면 평화 상태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지역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시기였다. 지역의 역할은 변경될 수 있었고 서로 바뀔 수 있었지만 1911년의 혁명 전까지 사천은 늘 총독들을 지원해왔다. 태평천국의 난이 발발하기 전까지 사천의 징세 수준은 낮았지만 농경지역의 부가 늘어나자 사천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사천은 소금교역을 확대시킨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섬사성과 감숙성의 총독이던 좌종당 1876년부터 1886년까지 사천의 총독을 지낸 정보전은 신강을 수복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요량으로 그 유명한 염정 개혁에 착수했다. 애초에 이 개혁은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개혁의 중심지이자 재정적으로 가장 생산성 있는 부분은 사천 소금 교역의 전초지인 운남항과 귀주항으로 관이 직접 수송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보전은 주요 교역 상대인 귀주와 운남과의 소금 교역을 양자강을 따라 이곳과 인접한 사천의 33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이것은 세금과 교역을 늘리려는 야심차고 전례가 없던 계획이었다. 뒤에 이 계획을 만주에서 모방해 길림, 흑룡강 지역으로 수출되는 봉천산 소금량을 늘리려고 했다. 정보전은 처음에 이 직접 수송의 노른자위 같은 이익을 자붕전보다는 건의에 넘겨줬지만 그는 융통성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자분정에서는 낮은 생산비 덕분에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소금 생산량이 늘어나 제초에 이어 이 직접 수송 방식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부문의 교역량은 이 기간 동안 갑절로 늘어났다. 한편 사천 내부의 수상 교역과 육상 교역도 늘어났다. 이 교역에서도 자분정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런 우위는 1910년의 차관협정으로 외국의 영세제도가 도입되고 인도의 전직 소금 행정가 리처드 데인 경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예전의 할당 제도가 타파되어 자본정이 완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11년까지 이런 추세는 국가 통제를 강화시켰지만 한편으로 사천과 자분정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1903년에는 사천 인근 지역과 귀주, 운남의 수상 교역망을 사천 중앙의 38개 지역의 유상 교역과 연결시켰다. 1909년에는 관원을 확대해 사천 내의 매매를 관에서 전적으로 독점하려 했다. 중독은 사천 중앙 38개 지역의 연표뿐 아니라 내륙에서 생산된 소금만을 소비했던 사천 북부의 68개 지역까지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총독은 이렇게 국가 통제가 확대되면서 받는 사적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생산자들, 특히 국가 독점에 반발하는 자분정의 소금 생산자들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북경에서 파견 나온 관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북경에서 파견 나온 관리는 호북과 호남 전역으로 소금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적 기업이 일부 운영을 담당했던 제초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이다. 북경에서 파견 나온 관리는 사천의 결정 소금이 외국의 정제염만큼이나 질이 좋은 반면 회남의 전오염은 보통 질이 나빠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천 소금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했다. 자분정은 총독으로부터 15만 톤 규모의 새 시장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1911년에 발발한 신해혁명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제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외국 사찰단은 제초가 확대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고 사실 중경의 고문들도 이 계획을 서둘러 실현시키려고 했으나 군벌 시대의 혼란스러운 국가 정세 때문에 사천산 소금이 양자강 하류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이런 추세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다. 초기 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천의 전오염 산업에 자본이 집중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1958년에 이르면 자공의 주민수는 30만 명으로 감소했다. 자분정에서는 워세스터가 호언했던 잠재적인 생산 능력 30만 톤을 결코 생산해 본 적이 없다. 게다가 증기선이 소를 대신하고 쇠파이프가 대나무를 대신하고 철도가 강을 운항하던 정크선을 대신하도록 계획이 되었어도 자분정은 여전히 정근대적인 상태에서 머물렀다. 예전부터 중국의 잠재해 있던 근대성이 많은 부분 실현되지 못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분정은 공산당의 관심을 얻지 못해 허무하게 몰락해갔다. 왕.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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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공화정부 시대 깨끗한 소금을 선호하다. 중국은 사천의 염정과 다단계 천일제헌법을 이용한 소금 생산 기술에 관한 한 독보적이었다. 1912년부터 1945년까지의 공화정 체제 하에서 북동쪽의 탄세법 염전이 중요해졌다는 점과 이 지역의 장로가 중요시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발전은 근대적 운송수단과 외국 시찰단이 주도했던 소금의 행정개혁으로 변방에 대한 강제가 철폐됐던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또 장로와의 관련해서는 좀 더 부차적인 근대적 발전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소비자의 취향이 까다로워졌음을 보이는 정제염 산업의 성장이고 또 다른 하나가 화학시장 이 개시되었음을 보이는 솔베이 소금 산업의 설립이었다. 공화국 하에서는 생산, 분배, 소비 면에서 괄목할 만한 근대적 변화가 두루 일어났다. 이런 변화의 진원지는 장로의 수도인 천진이었다. 중국의 소금 생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들이 기여했다. 북동부에는 만주, 장로, 산동, 해북의 염전들이 속해 있고 남동부에는 회남, 송강, 양절, 복건, 광동이 속해 있으며 내륙에는 하동, 북서부 염전, 사천과 운난 연전이 속해 있었다. 당나라 시대 이래 중국의 특징이 되어 온 남동부의 주도권이 20세기의 첫 20년간 북동부로 넘어갔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인민공화국 초기에 이르면 이 주도권은 북동부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런 주도권의 이동은 우선 철도 건설, 1900년부터 1912년 사이 8,000km의 철도가 건설되었다. 그 원인이 있고 둘째로는 외국 시찰단의 자유주의, 셋째로는 초기 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런 이점들을 기꺼이 이용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철도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지역이 장로였다. 어떤 중국 작가는 1915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철도의 개통으로 기차로 운송되는 소금이 늘어가는데 철도 운송의 편리함 때문에 장로는 다른 연점들보다 강점이 크다. 장로는 전략 지점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북경을 거쳐 서쪽 내륙으로 뻗은 철로를 통해 몽골까지 밀려들었고 천진에서 산동으로 난 철도를 통해 산동까지 보정을 거쳐 주선을 통과한 후 다시 태완 지선을 통해 진북 일대까지 밀려들었다. 하동까지는 북경 한구선과 다른 지선을 통해 도달할 수 있었고 장로소금은 북경 항구선을 통해 회북과 심지어 사천과 호북까지 운반되었다. 또 장로는 두부와 담배 제조에 쓰이는 간수, 땅속 1k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간 시내의 염정, 유럽과 미국이 300~400m의 굴착 기술을 자랑할 때 중국은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우물을 뚫었다. 그 간수를 북경 목단 선을 따라 수송해 만주의 봉천과 경쟁했다. 염화 마그네슘은 소금 제조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컸다. 장로산 소금의 철도 운송량은 수상 운송량에 비해 꾸준히 늘어났다. 장로산 소금의 철도 운송 분담률은 1913년 거의 제로에서 1917년에는 근 60%로 늘어났다. 장로가 철도를 이용한 결과는 하남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1911년 이 지역은 소금 구행 4곳, 즉 장로 62개 지구, 하동, 회북, 산동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20년 장로는 회북지구 14곳을 철도 운송의 강점을 통해 완전히 공략했고 하동의 지구도 심각할 정도로 잠식해 들어갔다. 1919년 하동의 검열관은
장로의 소금 상인들이 하동, 동부를 잠식한 것은 값싼 철도 운임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는 무척이나 중대한 문제로 이 지역 남서부의 교역에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남은 철도로 이내 장로에 복속되어 갔으며 하남의 지구들도 장로산 소금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철도는 장로 내부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첫째로 철도는 탄세법, 즉 다단계 천일지원법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1등 공신이었다. 1933년 염전지대 7곳 모두가 이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했다. 명나라 때부터 시작된 천일염의 우세가 이제 결정적으로 굳어진 것이다. 둘째로 철도는 천진 인근으로 생산이 집중되도록 했다. 1685년 이전에 장로는 직례, 해안과 만리장성에서 산동 국경에 이르는 내륙의 24곳의 소금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12년의 행정개혁으로 이곳이 8곳으로 줄었고 1913년에서 1925년까지 천진의 바다 관문인 해하 남쪽과 북쪽으로 풍제 그리고 이곳에서 북으로 약간 떨어진 노태 북은 두 곳으로 다시 줄어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 두 곳은 철도의 조차장까지 접근하기에 편리했다. 셋째로 철도는 염전이 개장하도록 기여했다. 화북 지방의 입구를 일본이 강정했을 당시 탄세법, 즉 다단계 천일지원법을 채용한 염전의 수가 317개에서 728개로 늘었는데 이곳의 생산량은 대부분 철도를 통해 양자강과 조선으로 수송된 후 다시 이곳에서 증기선으로 일본에 수송되었다. 마지막으로 철도는 예전의 탄세법과 새로운 천일염 생산력 증가에 고루 기여했다.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장로의 생산량은 최고 20만 톤을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1920년에는 정기적으로 30만 톤을 생산했고 1930년대에는 35만 톤, 그리고 새로운 염전의 개장 덕분에 1948년에는 70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공화정 말기에 오면 장로는 이제 사천의 생산량을 뛰어넘어 중국 소금의 총 공급량 중 4분의 1을 생산하는 제1의 소금 산지가 되었다. 이것들 대부분은 천진의 수마일 반경 내에서 생산되었고 도시를 통해 줄지어 실려나갔다. 제국 말 자분정이 차지했던 지위를 공화국에서는 덕택의 천진이 차지한 것이다. 철도와 자유교역 덕택이었다. 만주와 산동 역시 철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 덕분에 만주는 중국에서 가장 훌륭한 철로망을 구축했는데 이는 만주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로질러 중국 동부 지방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로망과 하얼빈에서 대련까지 만주 남북을 T자로 잇는 철도망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노선들은 특히 봉천 지역 해안의 소금을 북부의 길림과 흑룡강 일대로 실러 날랐다. 1915년 대부분 길림행 소금은 남만주 철로를 이용해 운송되었고 한편 흑룡강 지역으로 수송되는 소금은 선박에 선적되어 바다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운반된 다음 동중국 철도로 하얼빈의 중심지까지 수송되었다. 이 과정은 1917년 남만주 철도를 이용해 하얼빈까지 직접 철도로 운송하면서 변화되었다. 후에 만주국의 수도가 되었던 장추는 내륙 철도 시장으로 특히 중요시되었는데 북쪽 두 지방의 감사관은 1919년 이렇게 거대한 소금 교역은 실질적으로 장춘시의 번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1932년 만주국이 세워지자 황제는 소금행정의 사령부의 주거를 정했다. 산동에는 천진에서 제남으로 향하는 남북 철도와 청도로 향하는 동서 철도가 있다. 제남에서 동쪽에 있는 청도는 1922년 독일의 워싱턴 조약으로 그 후 일본이 조차했던 교주가 중국에 반환된 후 특히 이득을 봤다. 독일이 지배하던 시기에 교주가 소금의 주 생산지로 변했는데 이는 북쪽에
홍콩과 같은 항구를 하나 세운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교주의 소금 생산에서 염전은 응축, 농축, 결정의 세 단위로 구성되었다. 철도가 건설되기 전에는 이것들은 기껏 26개가 채 넘지 못했고 또 지방의 전오염 생산에 대항하기도 어려웠다. 철도가 건설되자 2,000개가 넘는 염전이 새로 개설되었고 교주는 산둥에서 제일 가는 소금 산지로 대두했다. 1948년 산둥에는 35만 톤이 할당되었는데 근 20만 톤이 교주에서 생산되었다. 이 중 일부는 해로를 통해 일본, 조선, 홍콩, 회남의 양자강 유역으로 수출되었다. 내륙으로는 철도를 통해 소금을 운송했다. 천진처럼 교주도 공화정 하의 중국에서 경기가 가장 좋은 도시 중 하나였다. 북동부의 4개 소금 지구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회북은 서쪽으로 향하는 철도에 접근할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증기선을 이용해 소금을 수송했지만 이곳은 근대 수송보다는 근대 자유주의의 수혜를 입었다. 1830년 양회를 부흥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양강의 총독은 양주로 운송되어 회남에서 판매할 회북 소금 20만 여민을 할당했다. 소비자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이 소금을 운하를 통해 운송을 했는데 반관적인 회사가 소금을 독점적으로 운송했다. 태평천국에 난 후에 양회의 소금 산업을 재정립한 중국권은 구제책이 치료책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양강의 할당량을 36,982여민으로 삭감했다. 그러나 제국 말기에 회남으로 공급되는 회북의 할당량이 다시 14만 9,200여민으로 증가했다. 여민은 340kg이었으므로 이 양은 대략 5만 6천여 톤에 달했는데 전오염의 안방으로 엄청난 양의 천일염이 유입된 것이다. 게다가 1910년 세계 회사가 회북 남동쪽에 다단계 천일 제헌법 염전을 개장해 양주의 입구에 있는 항구까지 해로로 소금을 운송했다. 이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사천의 제초 소금과 쌍벽을 이루었다. 이들 회사의 주주들 다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로 행정 경향은 회북의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보다는 이곳의 소금을 선호했다. 외국 시찰단이 전권을 휘두르기 전인 1915년 이곳의 소금 교역 할당량은 10만 여민이었는데 각 여민은 362kg이었으므로 총량은 4만 톤에 달했다. 1913년 시찰단은 회북지구로 공급되는 양은 양자강의 4개 지역에서 소비되는 양의 거의 절반, 약 10만 톤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외국 시찰단이 이곳 소금의 교역을 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자유주의의 일환으로 이를 용인했고 할당량을 10만 여민으로 고수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사찰단은 회북 소금이 양주를 우회해 회남의 양자강 항구에 직접 선적하도록 허용했다. 1919년 회북은 회남에 22만 7,403톤을 공급했는데 이는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이었다. 이 중 강운추에서 생산된 것이 47,739톤, 회북 남쪽 세 곳 제염소가 13만 4,690톤을 담당했고 선박으로 직접 수송된 양은 44,974톤이었다. 증기선은 12만 7,710톤을 수송했고 해양 정크선은 6만 4,627톤을, 운하 정크선은 4만 5,066톤을 수송했다. 1920년대 초 회남에는 불길한 전조가 엄습했다. 국민당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온건한 회복을 꾀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으나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곳의 생산량은 떨어졌다. 정조 말 이래로 판세법이라는 천일염 생산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 방법이 널리 보급되지 못했으며 회북 탄세법의 확산을 저지하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1948년에는 회남의 전오염만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이곳은 예전에 중국의 소금 산업을 주도했던 전오염의 마지막 방어 거점이었다.
천일염의 승리는 일종의 근대화였다. 공화국 시대 중국에서 나타난 또 다른 유형의 근대화는 정제염 산업의 성장이었다. 유럽에서는 정제염, 즉 거친 소금을 물에 녹여 다시 증발시키는 과정이 공정에 포함되었으므로 영국에서 소금 중의 소금이라고 했던 정제염은 15세기 이후부터 생산되었다. 최초의 주 생산지가 어업에 결이 고운 소금을 필요로 했던 베네룩스였고 부르고뉴 시대에는 미각이 점점 까다로워졌다. 중국에서도 이 기술이 알려졌고 이따금씩 사용하기도 했지만 정제염은 19세기까지 거의 생산되지 않았고 유럽인이 소비할 적은 양만이 개항항에 수입되었다. 점차로 중국인들도 유럽인의 입맛을 받아들였다. 중국의 어느 정제염 산업의 선구자는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혐오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사람들은 외국산 소금이 가격도 합당하며 질도 좋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1914년 7월 이 정제염은 선구자의 노력으로 천진의 근대식 정염회사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1915년 12월까지는 생산을 하지 못했고 1916년에도 고작 생산이 22톤이었다. 그러나 그 뒤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 1917년에는 645톤, 1918년에는 4150톤, 1919년에는 7760톤, 1920년에는 16,000톤을 생산했다. 1921년부터 이 회사는 천진에서 여타의 정제염 회사들과 경쟁해야 했지만 다른 정제염 회사들도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최초의 정제염 회사는 동종 산업의 선두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다. 1923년에는 생산이 23,000여 톤으로 정점에 달했고 그 후 수년 동안 15,000톤 정도로 떨어졌지만 그 이유는 경쟁 때문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불안 때문이었다. 정제염은 천진, 상하이, 회남의 양자간 유역 4곳, 특히 무안에서 소비되었다. 1922년 호북에 1120톤, 호남에 2250톤, 강서에 1120톤, 안위에 1600톤을 공급했다. 개항항의 세 도시에는 소비면에서 근대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미각에도 변화가 있었다. 천진에서 정제염 공장의 성공은 치약의 생산이라는 부수 효과를 낳았고 1923년에는 상하이의 최초의 글루타민 산소다 MSG 공장이 문을 열었다. 1921년에는 천진에서도 좀 더 근대화된 혁신이 있었다. 1917년에 MIT를 졸업하고 후에 이 정제염 회사의 이사로 있던 한 화학공학자는 중국에서 소금을 가공한 소다 제조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렇게 중국의 근대 화학 산업의 개선이 이루어진 배경이 1900년부터 1914년까지 중국의 근대 알칼리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브루너 몽디였다. 상하이의 회사 대표인 헨리 글렌딩은 감리교인 에드워드 리틀을 영업부장으로 채용했는데 그는 알칼리 상품 판매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1902년 브루너 몽드는 3,500톤을 판매했고 1905년에는 13,000톤, 1914년에는 32,000톤을 판매했다. 1913년 중국은 이 회사의 두 번째 가는 수출 시장이었다. 중국인이 설립한 소다 공장은 바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 공략을 시작했다. 소금 산업은 중국의 화학공업과도 맞물려 있었다. 인민공화국 초기 서쪽에 대한 환상 모택동이 지도하던 중화인민공화국의 제도와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다. 당이 사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 목적을 위해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되었다. 사실 영구혁명은 이런 면을 조장했고 심지어 당 자체에 대한 혁명으로 기결된 문화혁명을 유발시킨 1등 공신자라고 평가한다.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소비에트 방식을 따른 시기와 1957년부터 1961년까지 대약진 운동기에 또 다른 불변의 원칙이 나타났다. 이 원칙은 첫 번째의 불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통과 근대를 다같이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이 불변의 원칙을 제도와 정책에서 그리고 소금의 생산, 분배, 소비의 추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금 생산면을 볼 때 인민공화국은 과거와는 단절된 급격한 생산 증가를 원했다. 이렇게 제1차 5개년 계획은 1952년 500만 톤에서 1957년에는 52.8% 늘어난 750만 톤으로 소금 생산을 늘리도록 계획했는데 이 500만 톤도 국민당 정부에서 생산한 최고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과거에는 생산 과잉이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생산 부족이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인민공화국 당국은 경공업에 투자하기를 꺼렸고 또 자본집약적인 산업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선호했던 탓에 이렇게 비전통적인 목적을 위해 채용한 방법이 또 비근대적이었다. 만주, 장로, 산동, 회북의 4개 주요 염전은 확장을 계속해 1957년에는 중국 소금의 85%를 공급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생산 증가분을 당은 북동부에 세련된 천일염이나 사천의 염정을 파기보다는 북서부, 특히 아라산의 지린타이와 청해의 차잡과 같은 원시적인 사브카에서 기대했다. 1948년 아라산 염호의 생산량이 5만 톤을 채 넘지 못했으나 1957년에는 30만 톤을 넘었다. 차잡 염호의 생산량은 1948년 6만 톤에서 1954년 9만 톤으로 약간 늘어났다. 그러나 당국의 기대치는 도를 넘어섰다. 1955년 어떤 자료는 이 호수의 소금 보유량은 2억 6천만 톤으로 1인당 1년에 8kg을 소비하는 6억 인구에 100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 추정했다. 그 해의 생산 물량은 23만 톤으로 정해졌다. 당국이 기대를 했던 또 다른 생산지가 신강. 1943년에 이리에 5,040톤의 소금을 공급했던 고비 사막 위쪽의 작은 염화였다. 같은 보고서는 1955년 1년의 공급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신강 소금 행정은 이 염화를 개발하고자 했다. 이 고비 사막을 깊이 파들어간 결과 그들은 1954년 염화 인근에서 염화나트륨 농도 96.20%인 양질의 소금 8만 톤이 매장된 염광을 발견했다. 고 보고했다. 생산을 위한 인민공화국의 프로그램은 거대화와 원시화의 혼합의 기초를 뒀다. 마찬가지로 분배면에서도 근대와 전통을 혼합하거나 이 양자를 모두 거부했다. 초기 인민공화국은 절도의 우선권을 상업적인 측면보다는 전략적인 측면에 뒀다. 이렇게 난주와 신강을 잇는 철도는 카자흐스탄 쪽과 연결되었고 외몽골을 가로지르는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선과 연결되었으며 포두와 난주를 잇는 철도는 외몽골과 중국 북서부와 연결되었다. 난주에서 신강으로 가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혼합된 길은 중국의 영향력을 티베트까지 미치게 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요성이 깔려 있었다. 이 선들이 아라산과 고비 사막 위쪽의 새 염전지대 근처까지 철도 수송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철도가 이 지대를 우회해 지나갔던 탓에 여전히 정통적인 수송 방법을 필요했다. 이렇게 아라산에는 1957년 한 해 동안 80 내지 90여 대의 트럭이 철도역까지 소금을 실어 날랐고 공화국의 외국 시찰단의 시대보다 많은 낙타 9만 마리가 운송을 담당했다. 산바루 호와는 달리 염전의 중심부까지는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으므로 중국의 최남단 뇌주 반도와 해남도의 새 염전에 이용된 것은 철로가 중국의 최남단까지 부설된 후의 일이었다. 해남도는 전략적 거점이자 유형의 섬이었고 새로운 개척지였다.
마지막으로 소비는 전적으로 전통적인 것도 아니었고 근대적인 것도 아니었다. 어떤 자료는 산업에 이용된 소금 소비가 1953년에 54만 톤, 1955년에 95만 톤, 1957년에는 132만 톤으로 늘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공화국 정부가 인구 통제에 실패함으로써 음식료로 쓰인 수요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난주는 부분적으로 북서부의 새로운 소금 공급지에 근접해 있고 새로 건설된 국경횡단 철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화학산업의 중심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957년의 화학제품 생산 목표는 화학혁명의 초기 두 단계의 원재료인 소다 47만 6천 톤, 가성소다 15만 4천 톤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다. 화학혁명의 세 번째 단계의 원재료인 염소와 탄화수소는 소비 중심주의였다는 이유로 1차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은 중공업에 시대착오적인 집착을 보였고 석탄과 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중국이 놓쳤다고 느낀 상상적 과거를 본 것이었고 영국적인 어려움, 즉 결과 없는 투자, 소비 없는 생산, 목적지 없는 행군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중국의 소금도 산업용으로 쓰이는 비율은 늘어났다. 근대의 소금 세계는 다양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속적이었다. 이전에는 소금이 문화가 혐오한 맛의 변화, 개성의 표현, 충만의 회피에 기여했듯 이제는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라는 성분으로 인간의 생기, 비타 휴머니어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소비의 다양성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 목표가 견지되는 한 소금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첨단 기술이 거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 소금 생산을 가능하게 한 탓에 소금 교역은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산업 부분에서의 소금 소비는 줄어들 수가 없다. 그 무엇도 소금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옴기니의 글, 문화에 대한 탐닉, 박영준. 우리나라에는 나쁜 것을 쫓는데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다. 흔히 소금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유사한 풍습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염정이나 염갱이 있는 지역에서는 소금을 채취하기 전에 제사를 올리고 특히 라오스 지방에서는 돼지, 거북, 물소 등을 희생으로 바쳤다고 한다. 태국에서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소금물로 몸을 씻었고 모로코에서는 부적처럼 소금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었어. 스코틀랜드에서는 마녀가 술이 썩는 것을 방지하려고 소금을 당액이 담긴 통 위에 한 줌 던지는 습관이 있었다. 한편 소금은 때로 금기의 대상이기도 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일정 기간 소금 섭취를 금하는 규율이 있었다. 이렇게 소금에 대한 갖가지 풍습들이 생겨난 까닭은 아마도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힘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소금의 효용은 음식에 간을 맞추거나 식품 보관을 넘어서서 생존과 관련된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은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소금은 동물의 피 속에서 전해질로서 각종 양분을 교환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다. 초식동물들은 먹이에 소금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금 배출을 억제하고 그래도 소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금기를 머금은 흙을 먹어서라도 이 소금을 보충한다.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소금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초식동물의 살과 피로 남이 보충한 소금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원시 사회에서 수렵을 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금의 필요성이 덜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육식을 통해 상당량의 소금을 섭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외 소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거의 동물적 감각에 의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정작 소금의 필요성이 극대화된 것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일 것이다.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간의 생활이 농경사회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은 고기에서 곡물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육식에서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류의 정착 생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착은 농경에 의한 잉여 산물과 함께 이른바 문명이라는 세계로 인간을 인도하는 것이다. 잉여 산물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지배 계층과 사제, 전문 기술자 집단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 집단 촌락과 시장, 그리고 도시와 국가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명의 발생에는 새로운 필수품이 등장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다. 곡물 위주의 식사는 소금의 보충이 필수적이다. 농경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행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육류의 섭취는 부정기적인 것이 되었으며 또한 음식을 장기 보존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겨울을 위한 소채의 저장에도 소금은 필수품이었다. 소금의 생산과 운반 그리고 배부는 국가 전체를 좌우하는 제도가 되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필수 불가결한 소금은 오래도록 얻기가 힘든 것이었어. 소금을 생산하고 분배하는데 사람들은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탓에 이미 선사시대부터 소금이 산출되는 해안이나 염호, 암령갱이 있는 지역은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 산지를 중심으로 교역로가 발달해 왔다. 하지만 국가체계 안으로 소금의 생산과 교역이 편입된 뒤로 위정자들이 소금이 백성을 통제하고 정해진 궤적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묘한 것임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후 소금은 많은 경우에 국가의 전매 사업이 되었으며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중요한 핵심 행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금과 문명 그 둘은 인간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숙명적인 관계 속에서 상생해 온 것이다. 소금이 문명과 더욱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소금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취향도 고급화된다는 것 때문이다. 문명화가 되었다는 것은 우선 식탁의 변화로 이어진다. 고기와 소금에 절인 야채가 차려진 풍성한 식탁은 소금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미묘한 맛에 대한 탐닉은 소금의 정제 과정을 발달시켰다. 짠 것을 좋아하는 것은 뭐라 딱히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기호이며 탐닉인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짠맛에는 문명에 대한 탐닉이 숨어있는 것이다. 역자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번역하는 와중에도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끔씩 소금을 배달했다. 30kg들이 한 자루를 단돈 6,500원에 시까지 배달해준다. 이제는 죽염이나 무슨 약재로 쓰일 때를 제외하면 소금을 아무도 귀한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금이 전매품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조차도 놀랍게 느껴질 정도이다. 오늘날에는 소금을 주고 노예를 샀다는 고대 그리스나 가난한 사람들이 소금을 얻기 위해 딸을 팔았다는 시대에 비하면 말도 되지 않는 싼값에 소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돌과 모래투성이 사막 한가운데의 여모에서 또는 염갱에서 소금을 긁어 이를 머리에 지거나 등에 메고 몇 주일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모르는 여행길에 올랐던 사람들을 생각해본다. 그들에게 소금은 생계의 수단에 불과했을 것이다. 무의식적으로나마 그들은 소금을 둘러맨 자식들의 어깨에 가족을 유지시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문명과 인류가 역사 속으로 흘러가게끔 한 동력을 함께 짊어졌음을 느꼈을까. 저자 샘 엘셔드는 중국사를 전공한 학자이다.
그는 영미권에서 중국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 수학했다. 소금에 관한 한 중국의 역사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중국은 일찍이 높은 수준의 농경 문화를 일구어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거대하고 치밀한 관료제도를 완성했다. 더욱이 소금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국가의 재정원으로 삼기 위해 소금의 전매제도와 소금 생산 기술을 발달시켰다. 하지만 이 노제국의 쇠락은 소금 산업의 쇠락과 운명을 함께했다. 서구의 소금 산업의 발달과 이를 대비해보면 나라의 흥망성쇠와 소금 산업의 연관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금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단순히 중국 역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유럽과 아랍,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소금에 관한 지식의 영역을 전 세계적으로 넓혀 그것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측면을 조목조목 고찰하는 것을 보면 그 해박함과 깊이에 감탄할 뿐이다. 번역을 할 때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그들의 학문적 깊이나 성과, 축적된 자료를 보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한 개인이 한 분야에 쏟는 정성도 그에 못지 않다. 그 탓에 번역자의 고충도 크다. 우리말로 딱히 옮길 용어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흔하고 서로 있다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찾기도 힘들다. 또 전문 분야가 아닌 한 용어를 임의대로 만들기도 곤혹스럽다. 이 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자로서 깊은 절망감에 시달렸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왔듯이 나 역시 소금 관련 용어, 역사적 사실, 인명, 지명을 해결하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유럽의 여러 언어를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준 장석복 씨, 라틴어에 대한 조언을 해준 김봉규 형, 중국의 인명과 지명, 중국 관련 용어를 일일이 찾아준 이경용 선생님, 그리고 글맵시를 다듬고 자료를 찾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출판사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행여 역자의 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역이나 인명, 지명상의 표기 잘못으로 도움을 주신 사람들에게 본의 아닌 누를 끼치지나 않았는지 심히 염려스럽다. 하지만 미시 역사의 토대를 놓겠다는 지호 출판사의 일관되고 아름다운 노력에 이 책이 자그마하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위안을 삼는다. 2001년 8월 박영준 주석 참고문헌 찾아보기. 설탕과 권력, 시드니 윈치 지음, 김문호 옮김 14,000원, 서가에 꽂힌 책, 사슬에 묶인 책에서 전자책까지, 핸드 페트로스키 지음, 정영모 옮김 15,000원, 고통받는 몸의 역사, 이야기가 있는 질병의 역사, 자크 르고프 편, 장석훈 옮긴 416면 15,000원, 담배 이야기, 담배에 얽힌 이해와 오해에 대하여, 김정아 지음 319면 13,000원, 신들의 열매, 초콜릿, 달콤한 초콜릿, 그러나 결코 달콤하지 않은 초콜릿의 역사, 소피 디코, 마이클 디코, 서성철 옮김 14,000원, 감자 이야기, 지난 400년 동안 감자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을까, 레리 주커만 지음, 박영준 옮김 13,000원, 솔트. 소금은 인간의 원초적인 탐닉 대상이다. 소금은 신석기 이래로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소비되어 왔다. 이 책은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독특한 소금사를 장대하게 펼쳐 보인다. 소금의 생산, 분배, 소비, 과세의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 담겨있는 사회, 문화적인 의미들을 밝혀내고 있다. 소금사는 상품의 역사, 의학, 음식, 요리, 과세 발명, 전쟁과 분리될 수 없으며 전세계 역사를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요소로 작용해왔다. 소금은 모슬림 세계가 처음으로 세상을 탐험하도록 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도록 한 활력의 동인이자 촉매자였다. 또한 소금의 섭취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음을 나타냈고 말라리아나 결핵의 예방약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소금은 각종 화학산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책은 소금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을 통해 한 줌의 소금이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종횡무진 누벼왔는지 박진감 있게 펼쳐 보인다. 소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다. 자주